15. 브론스키가 안나에게 이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은 불가능하니 남편에게 모든 것을 밝히라고 설득했을 때 그녀는 비록 화를 내며 그의 말을 완강히 거부하긴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처지가 위선적이고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처지를 진심으로 바꾸고 싶어 했다. 남편과 경마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흥분한 나머지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비록 그때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이렇게 된 것을 기뻐했다. 남편이 그녀를 두고 가버린 후 그녀는 속으로 내까렸다. 나는 기쁘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적어도 이제는 거짓과 기만은 없을 것이다. 이제 그녀의 처지가 영원히 결정되리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다. 이런 새로운 상황은 나쁜 것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해질 것이고 그 속에 모함이나 거짓은 없을 것이다. 그녀가 그 말을 뱉음으로써 자신과 남편에게 가했던 고통은 모든 것이 분명해지리라는 사실로 보답을 받을 것이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바로 그날 밤 그녀는 브론스키와 만났다. 그러자 그녀는 상황을 분명히 하기 위해 자기와 남편 사이에 일어난 일을 그에게 알렸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자신이 남편에게 한 말이었다. 그 말이 그녀에게 너무나도 끔찍하게 느껴진 나머지 지금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그런 낯설고 천박한 말을 내뱉을 생각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또한 그 일로 인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말을 내뱉었고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아무 말도 없이 떠나버렸다. 난 브론스키를 만났으면서도 그에게는 이 일을 말하지 않았어. 그가 떠나려는 순간 난 다시 그를 불러 세워 이 일을 말하고 싶었지. 하지만 처음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게 이상하게 느껴져 생각을 바꾸고 말았어. 어째서 난 그에게 말을 하고 싶으면서도 하지 않았을까? 그러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수치심이 깃든 타는 듯한 홍조가 그녀의 얼굴에 확 퍼졌다. 그녀는 그것으로 인해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것의 정체를 알아차렸다. 그녀는 자신이 수치스러워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젯밤에는 분명하게 보였던 자신의 처지가 이제 갑자기 분명하기는커녕 막막하게 느껴진 것이다. 그녀는 예전에 미처 생각지 못한 치욕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남편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생각만 해도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끔찍한 생각들이 떠올랐다. 관리인이 당장 달려와 그녀를 집에서 쫓아내고 그녀의 수치가 온 세상에 알려지는 모습이 그녀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녀는 집에서 쫓겨나면 어디로 갈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을 찾을 수 없었다. 브론스키를 생각하는 동안 그녀는 그가 이제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자기에게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고 자신도 그에게 몸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적개심을 품었다. 자신이 남편에게 뱉은 말들, 자기가 상상 속에서 끝없이 되뇌었던 말들, 그녀에게는 자신이 그 말을 모든 사람들에게 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의 눈을 쳐다볼 마음이 들지 않았다. 그녀는 한여를 부를 기분도 들지 않았고 더욱이 아래층으로 내려가 아들과 가정교사를 만나는 것을 생각하기도 싫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의 방문 앞에서 귀를 기울이며 동정을 살피던 한여는 스스로 그녀의 방에 들어왔다. 안나는 그녀의 눈을 의아하게 바라보다가 깜짝 놀라 얼굴을 붉혔다. 한여는 벨이 울린 줄 알았다고 말하면서 방에 들어온 것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녀는 옷과 쪽지를 가져왔다. 쪽지는 베시가 보낸 것이었다. 베시는 오늘 아침 리자 마르칼로바와 스톨츠 남작 부인이 각각 자신들의 숭배자인 스트레모프 노인과 칼루시스키를 데리고 크로켓 시합을 하러 그녀의 집에 온다는 것을 안나에게 상기시켰다. 풍속을 연구한다 생각하고 그냥 보러 와요. 기다릴게요. 베시의 쪽지는 이렇게 끝을 맺었다. 안나는 쪽지를 읽고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녀는 화장대 위에 화장수 병과 브러쉬를 정리하는 안누시카에게 말했다. 그만 가. 곧 옷을 갈아입고 나갈 테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안누시카는 방에서 나갔다. 하지만 안나는 옷을 갈아입으려 하지 않고 머리와 두 손을 늘어뜨린 채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러고는 이따금 마치 어떤 동작을 하려는 듯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온몸을 바르르 떨다가 다시 꼼짝도 않고 앉아있곤 했다. 그녀는 끊임없이 되뇌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도 나의도 그녀에게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했다.
물론 종교적 환경에서 자라난 그녀는 종교에 대해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처지에 대한 구원을 종교에서 찾는다는 생각은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에게서 구원을 찾는 것만큼이나 낯설게 느껴졌다. 안나는 자신에게 삶의 모든 의미가 되어버린 것을 포기하는 조건 아래서만 종교적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정신상태 앞에서 괴로움뿐만 아니라 두려움마저 느끼기 시작했다. 눈이 필요할 때면 때때로 사물이 이중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녀는 자신의 정신 속에서도 모든 것이 이중으로 보이기 시작하였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이따금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자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지 못했다. 자신이 두려워하거나 바라는 일들이 과거의 일인지 미래의 일인지, 자신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녀는 불현듯 머리의 양쪽에 통증을 느끼며 혼자 말을 했다.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자신이 두 손으로 관자놀이 주위의 머리카락을 쥐고 그것을 꽉 누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방 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커피가 준비되었어요. 그리고 맘젤이 셰로자와 함께 마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돌아온 안누시카는 안나가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셰로자가 왜? 안나가 갑자기 생기를 띠며 물었다. 그녀는 이날 아침 처음으로 아들의 존재를 떠올렸다. 셰로자가 잘못을 저지른 모양이에요. 안누시카가 쌩긋 웃으며 말했다. 무슨 잘못을 했는데? 구석방에 복숭아가 몇 개 있었는데 셰로자가 몰래 하나 먹었나 봐요. 아들에 대한 생각이 불현듯 그녀를 지금까지 처해있던 막막한 상황에서 끌어냈다. 그녀는 자신이 지난 세월 떠맡은 역할, 즉 아들을 위해 살아가는 어머니의 역할을 기억해냈다. 비록 그 역할에는 과장된 측면도 많았지만 어느 정도 그녀의 진심이 어려있기도 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 앞으로 남편이나 브론스키와 맺게 될 관계와는 상관없는 그녀만의 왕국이 있다는 것에서 기쁨을 느꼈다. 그 왕국은 바로 아들이었다. 자신이 어떤 처지에 놓이든 그녀는 아들을 버릴 수 없을 것이다. 남편이 그녀를 모욕하고 내쫓는다 해도 브론스키가 그녀에게 냉담해지고 계속 독립적인 생활을 해나간다고 해도 이 관로 속에 그를 생각하자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또다시 짜증과 비난이 계속 솟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녀는 아들을 버릴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다. 그러니 그녀는 행동해야만 한다. 아들과 함께 있는 지금의 상황을 지키기 위해 아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행동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것도 서둘러서 아들을 빼앗기기 전에 되도록이면 빨리 행동해야만 한다. 아들을 데리고 떠나야 한다. 바로 그것이 그녀가 지금 해야만 하는 행동이다. 그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었다. 아들과 직접 관련된 문제와 아들을 데리고 지금 당장 어디론가 떠나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니 그녀의 마음이 진정되었다. 그녀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단호한 걸음걸이로 응접실에 들어갔다. 그곳에는 여느 때처럼 커피와 셰로자와 가정교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얀 옷을 입은 셰로자는 거울 아래의 테이블 옆에 서서 허리와 머리를 굽힌 채 무언가에 집중한 표정을 지으며 자기가 가져온 꽃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그러한 표정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럴 때의 아들은 아버지와 똑 빼닮은 것처럼 보였다. 가정교사는 유난히 엄격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셰로자는 종종 그러듯이 세댄 소리로 외쳤다. 아, 엄마! 그러고는 꽃을 내팽개치고 엄마에게 인사를 하러 달려가야 할지 화환을 마저 만들어 그것을 들고 가야 할지 망설이며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가정교사는 인사를 하고 나서 셰로자의 잘못에 관하여 조목조목 장황하게 이야기를 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안나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가정교사를 데리고 갈지 말지 생각하고 있었다. 아니야, 데리고 가지 말자. 그녀는 결심했다. 아들만 데리고 혼자 가야겠어. 그래, 그건 정말로 나쁜 행동이란다. 안나는 아들의 어깨를 잡으며 이렇게 말하고는 엄격하기는커녕 겁을 먹은 듯한 눈길로 아들을 바라보며 입을 맞추었다. 소녀는 그러한 시선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기쁨을 느꼈다. 이 아이와 둘이 있게 해줘요. 그녀는 깜짝 놀란 가정교사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아들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커피가 마련된 테이블 앞에 앉았다. 엄마, 난 아무 짓도. 그는 그녀의 표정을 보며
자신이 복숭아 때문에 어떤 벌을 받게 될지 알아내려야 했었다. 세료자, 그녀는 가정교사가 응접실에서 나가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그건 나쁜 행동이야. 하지만 앞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지. 너 엄마 사랑하지? 그녀는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과연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녀는 놀라움과 기쁨에 찬 아들의 시선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과연 이 아이가 아버지와 한편이 되어 나를 벌할까? 이 아이가 나를 동정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길까?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러자 그녀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튀어오르듯 일어나 뛰다시피 하며 테라스로 갔다. 지난 며칠 동안 내우가 쏟아진 뒤로 맑고 쌀쌀한 날씨가 시작되었다. 맑게 씻긴 나무잎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긴 했지만 이 공기에는 쌀쌀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는 흠칫 몸을 들었다. 한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맑은 공기 속에서 새로운 힘으로 그녀를 사로잡은 내면의 공포 때문이기도 했다. 가, 마르에트에게 가봐. 그녀는 뒤따라 나온 세로자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테라스의 밀집 깔개를 따라 거닐기 시작했다. 정말 그들은 나를 용서하지 않을까? 모든 것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지 않으려나?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가만히 서서 바람에 흔들리는 사시나무의 우듬지와 차가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마을과 나무잎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들이 용서하지 않으리라는 것, 저 하늘과 저 푸른 잎들처럼 이 세상의 무엇도 그 누구도 지금의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그녀는 또다시 자신의 영혼 속에서 사물이 이중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안 돼. 생각해서는 안 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떠날 준비를 해야 해. 어디로 가지? 언제? 누구를 데리고? 그래, 모스코바로 가자. 밤 기차를 타고 가는 거야. 안누시카와 세로자를 데리고 꼭 필요한 물건만 챙겨서. 하지만 먼저 그 두 사람에게 편지를 써야 해. 그녀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자기 방으로 가서 테이블 앞에 앉아 남편에게 편지를 썼다. 그런 일이 생긴 이상 난 더 이상 당신의 집에 머물 수 없습니다. 떠나겠습니다. 아들은 내가 데리고 갑니다. 난 법에 대해 모릅니다. 그래서 아들이 부모 가운데 누구와 살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 애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 아이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요. 넓은 마음으로 아이만은 내가 데리고 있게 해줘요. 여기까지 그녀는 빠르고 자연스럽게 써내려갔다. 하지만 그에게서 본 적도 없는 관대함에 호소하고 무언가 감동적인 문구로 편지를 끝맺어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의 손을 멈추게 했다. 내가 지은 죄와 나의 후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생각 속에서 일관성을 잃고 또다시 펜을 멈추었다. 아니야. 그녀는 혼자 말을 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러더니 그녀는 편지를 찢어버리고 관대함을 언급한 부분을 뺀 채 다시 편지를 써서 봉했다. 브론스키에게도 편지를 써야 했다. 난 남편에게 알렸어요. 그녀는 이렇게 쓰고 나서 더 이상 쓸 기운이 없어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이것은 너무나 조악하고 너무나 여성스럽지 못한 표현이었다. 이제 더 이상 그에게 뭐라고 쓸 수 있겠어? 또 한 번 수치심이 그녀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그의 침착한 모습이 떠오르자 그녀는 그에 대한 분노를 이기지 못해 몇 글자 적힌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앞지 기우개를 접고는 2층으로 올라가 가정교사와 화인들에게 오늘 모스코바로 떠나겠다고 알린 후 곧장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16. 별장의 방마다 관리인과 정은사와 하인들이 물건을 나르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옷장과 서랍장은 모두 열려있고 하인들은 삼록건을 사러 가게에 두 차례나 달려갔으며 마루에는 신문지가 널려 있었다. 트렁크 2개, 손가방 여러 개, 끈으로 묶은 덮개 여러 장이 현관으로 실려 나왔다. 카레타 한 대와 상마차 2대가 계단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안나는 짐을 꾸리느라 내면의 불안을 잃은 채 자기 방의 테이블 앞에 서서 자기의 여행 가방을 싸고 있었다. 이때 안누시카가 별장으로 다가오는 마차 소리에 그녀의 주의를 돌렸다. 안나는 창문으로 알렉사이 알렉산드로비치의 급사가 현관 계단에 서서 벨을 누르는 것을 보았다.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봐.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모든 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서 안락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에 얹었다. 하인이 두툼한 봉투를 들고 왔다. 봉투의 끝봉에는 알렉사이 알렉산드로비치의 필체로 적힌 글자가 있었다. 주인님이 급사에게 마님의 답장을 받아오라고 하셨답니다. 그가 말했다. 알았어. 그녀는 말했다. 그러고는 하인이 밖으로 나가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급봉을 뜯었다. 띠지에 묶인 빳빳한 지폐다발이 그 속에서 툭 떨어졌다. 그녀는 편지를 꺼내어 끝에서부터 읽기 시작했다. 거처를 옮길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어. 난 이 간청의 실현에 의미를 두고 있어. 그녀가 읽은 내용은 그러했다. 그녀는 편지를 거꾸로 훑으며 전체 내용을 읽은 후 다시 처음부터 전체를 읽어보았다.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그녀는 한기를 느꼈다. 그녀는 미처 예상치 못한 무시무시한 불행이 덮친 것을 깨달았다. 오늘 아침 그녀는 남편에게 털어놓은 이야기에 대해 후회했다. 그 말을 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다. 그런데 이 편지는 그 말을 없던 것으로 되돌리고 그녀가 바라는 것을 그녀에게 주었다. 하지만 지금 이 편지는 그녀에게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 무섭게 느껴졌다. 그가 오라, 그가 오라. 그녀는 같은 말을 되뇌었다. 물론 그는 언제나 옳았어. 그는 그리스도교 신자고 관대한 사람이지. 그래, 비열하고 추악한 인간 같으니 나 말고 아무도 이 사실을 몰라. 앞으로도 그렇겠지. 나도 그것을 설명할 수 없어. 사람들은 말하지 그가 신앙심이 두텁고 도덕적이고 정직하고 총명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내가 본 것을 보지 못해. 그들은 그가 지난 8년 동안 내 삶을 얼마나 숨막히게 했는지, 내 안에 살아있던 모든 것을 얼마나 억압했는지 몰라. 그들은 몰라. 그가 단 한 번도 나를 사랑이 필요한 살아있는 여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걸. 그들은 그가 항상 날 모욕하고 스스로에게 만족했다는 것을 모르지. 내가 노력하지 않았나? 온 힘을 다해 내 삶의 정당성을 찾으려 애쓰지 않았던가? 내가 그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더 이상 남편을 사랑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아들을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았던가? 하지만 때가 온 거야. 난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난 살아있는 여자야. 내게는 죄가 없어. 하나님은 날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여자로 만드셨어. 이제야 그걸 알겠어. 그런데 지금 도대체 이게 뭐야? 남편이 날 죽이거나 그를 죽이기라도 한다면 난 모든 것을 견디고 그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아니야. 그는 어떻게 난 그가 무슨 행동을 할지 전혀 짐작도 못했던 걸까? 그는 그 비열한 성격에 딱 맞는 짓을 할 거야. 그는 여전히 올바른 사람으로 남겠지. 그리고 나를, 이렇게 타락해버린 나를 더욱 나쁘고 더욱 비열한 여자로 파멸시키고 말 거야. 당신과 당신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는 당신 스스로도 짐작할 수 있을 거요. 그녀는 편지에 있던 그 말을 기억해냈다. 이건 아들을 빼앗겠다는 협박이야. 어쩌면 그들의 멍청한 법률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정말로 내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아들에 대한 나의 사랑마저 믿지 않거나 나는 나의 이런 감정을 경멸하고 있어. 그가 언제나 비웃었던 것처럼. 그래, 경멸하는 거야. 하지만 그는 내가 아들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것, 아니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 설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해도 아들이 없으면 내 삶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내가 아들을 버리고 달아난다면 난 가장 수치스럽고 추악한 여자가 되는 거야. 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알아. 우리의 생활은 예전처럼 계속되어야 하오. 그녀는 편지에 있던 다른 문구를 떠올렸다. 그 생활은 전에도 고통스러웠어. 최근에는 끔찍할 정도였지. 이제 어떻게 될까? 그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난 숨을 쉬었고 사랑했어. 난 그것에 대해 후회 따윈 할 수 없어. 그는 그 점을 잘 알아. 그는 거짓 같기만 외에 여기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그는 날 계속 괴롭혀야만 하지. 난 그를 알아. 난 그가 물속에 물고기처럼 거짓 속을 헤엄치며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안 돼. 난 그에게 그런 기쁨을 허락할 수 없어. 난 그가 내 주위에 휘감고 싶어하는 그 거짓의 거미줄을 찢어놓고 말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것이든 거짓과 기만보다야 낫겠지. 하지만 어떻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처럼 불행한 여자가 또 있을까?
아니야, 아니야. 찢어 놓겠어. 찢어 놓을 거야. 그녀는 벌떡 일어나 눈물을 참으며 이렇게 소리쳤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에게 또 한 통의 편지를 쓰기 위해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아무것도 찢어 놓지 못할 거라는 것, 아무리 위선적이고 솔직하지 못한 것이라 해도 자신이 그러한 예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마음 깊이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았다. 하지만 편지를 쓰는 대신 책상에 두 손을 얹고 그 위에 머리를 기대고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가슴을 들먹이며 흐느꼈다. 그녀가 운 것은 자신의 처지가 분명해지고 명백해졌으면 하던 꿈이 영원히 깨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 남게 되리라는 것, 아니 예전보다 더욱 나쁘게 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이 누려온 사회적 지위, 오늘 아침에만 해도 그토록 보잘것없게 보이던 그 지위가 자신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이 남편과 아들을 버리고 정부와 살림을 차린 여자라는 그런 수치스러운 지위를 위해 지금의 지위를 버리지 못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즉 자신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본래의 자신보다 더 강해질 수 없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녀는 이제 결코 사랑의 자유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매 순간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자신과 삶을 합칠 수 없는 자유로운 사내와의 부끄러운 관계를 위해 남편을 속이는 부정한 아내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녀는 결국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았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그 일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에 대해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그 일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녀는 벌을 받는 어린아이처럼 거리낌 없이 펑펑 울었던 것이다. 그녀는 하인의 발소리에 정신을 차리고는 얼굴을 가리고서 편지를 쓰는 척했다. 급사가 답장을 청합니다. 하인이 보고했다. 답장? 알았어. 안나가 말했다. 기다리라고 해. 내가 배를 울릴 테니까. 무슨 말을 쓸 수 있겠어? 그녀는 생각했다. 나 혼자 무슨 결정을 내릴 수 있겠어? 내가 아는 게 뭐지?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사랑하는 게 뭐지? 또다시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사물이 이중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또 한 번 이런 감정에 깜짝 놀라며 다른 활동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고자 가장 먼저 떠오른 구실에 매달렸다. 브론스키를 만나야 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사람뿐이야. 베시를 찾아가자. 그곳에 가면 그를 볼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어제 자신이 그에게 트페르스카야 공작 부인 집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자 그도 오지 않겠다고 말하기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으로 가서 남편에게 편지를 썼다. 당신의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 A. 그러고는 배를 눌러 하인에게 편지를 건넸다. 우리는 떠나지 않을 거야. 그녀는 방으로 들어온 안누시카에게 말했다. 아예 안 떠나기로 하셨어요? 아니, 짐은 내일까지 풀지 말고 그대로 둬. 카레타도 그대로 두고 난 공작 부인을 만나러 가야겠어. 옷은 어떤 것으로 준비할까요? 17. 트베르스카야 공작 부인이 안나를 초대한 크로케 시합 모임은 귀부인 2명과 그들의 숭배자들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이 두 귀부인은 무언가의 모방을 또 모방함으로써 새롭게 떠오르던 페테르부르크의 어느 소수 모임의 대표적 인물들이었다. 이 모임의 이름은 세계의 7대 불가사의였다. 이 귀부인들은 사실 최상류층 모임에 속해 있었는데 이 모임은 안나가 종종 참석하던 모임에 완전히 적대적이었다. 게다가 페테르부르크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 가운데 한 명이자 리자 메르칼로바의 숭배자로 자처하던 스트레모프 노인은 직무상 알렉사이 알렉산드로비치의 적이었다. 이런 것에 생각이 미치자 안나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다. 트베르스카야 공작 부인이 쪽지에서 암시한 것은 바로 이러한 거절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안나는 브론스키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에 그곳으로 가고 싶었다. 안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트베르스카야 공작 부인 집에 도착했다. 그녀가 집안에 막 들어섰을 때 구레나룻을 곱게 빗고 카메라용 것처럼 차린 브론스키의 하인도 들어왔다. 그는 문가에 서서 모자를 벗고는 그녀에게 길을 비켜주었다. 안나는 그를 알아보았고 그제야 비로소 어제 브론스키가 이곳에 오지 않았다고 한 말을 기억해냈다. 아마도 그는 이 일로 쪽지를 보낸 모양이었다.
그녀는 현관에서 윗옷을 벗으면서 하인이 에르의 발음마저 카메르융크를 흉내내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백장님이 공작 부인께 보내는 쪽지입니다 라고 하며 쪽지를 건넸다. 그녀는 그의 주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그녀는 다시 돌아가 그에게 자기 집으로 와달라는 편지를 보내든가 아니면 자신이 직접 그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다.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보다 앞서 그녀의 도착을 알리는 벨 소리가 울렸고 이미 트베레스카야 공작 부인의 하인이 열린 문 앞에서 반쯤 몸을 내밀고 그녀가 내실로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공작 부인은 정원에 계십니다. 지금 공작 부인께 알리겠습니다. 혹 정원에 가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른 방에 있던 다른 하인이 이렇게 알렸다.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은 이곳에서나 집에 있을 때나 마찬가지였다. 아니, 오히려 더 안 좋았다. 이곳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 없고 브론스키도 만날 수 없는 데다 그녀의 기분과 사뭇 다른 낯선 모임에 어쩔 수 없이 남아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의 옷차림은 그녀에게 잘 어울렸고 이 사실을 그녀도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고 주위에는 그녀에게 익숙한 빈둥거리며 지내기에 좋은 축제 같은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었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집에 있을 때보다 한결 마음이 가벼웠다.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모든 것이 저절로 굴러갔다. 안나는 그녀 쪽으로 걸어오는 베시와 마주치자 언제나처럼 미소를 지어 보였다. 베시는 깜짝 놀랄 만큼 우아한 흰옷을 입고 있었다. 트베레스카야 공작 부인은 친척벌 되는 젊은 아가씨와 투시의 비치와 함께 걸어왔다. 시골에 사는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가 유명한 공작 부인 댁에서 여름을 보내게 된 것을 커다란 행복으로 여겼다. 안나에게 무언가 특별한 점이 있었던 걸까? 베시는 금방 이것을 알아차렸다. 잠을 잘못 잤어요. 안나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하인을 눈여겨보며 대답했다. 그녀는 그가 브론스키의 쪽지를 가져온 것이라 생각했다. 당신이 와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베시가 말했다. 난 피곤해서 사람들이 오기 전에 차를 한잔 마시려던 참이에요. 당신은? 그녀는 투시케비치를 돌아보았다. 마샤와 함께 저기 크로케 그라운드를 검사해 줘요. 저기 풀을 벤 곳 말이에요. 아직 우리 둘이 차를 마시며 정답게 이야기할 시간은 있어요. 우리는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요. 어때요? 그녀는 안나를 돌아보며 미소를 짓더니 양산을 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 집에 오래 머물 수 없으니 그럴 수 있다면 더욱 좋죠. 브레제 노부인 댁에 들려야 하거든요. 간다고 약속한 지 벌써 100년이나 되었어요. 안나는 말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천성에 전혀 맞지 않는 거짓을 사교계 모임에서 너무나 간단하고 자연스럽게 구사했고 심지어 그러한 거짓에서 즐거움을 느끼기도 했다. 무엇 때문에 그녀가 방금 전까지도 생각지 않던 것을 이렇게 말했는지 그녀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다만 브론스키가 이곳에 오지 않을 테니 자신의 자유를 확보하여 어떻게든 그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왜 그녀가 늙은 궁중시녀 브레제를 집어서 말했는지, 왜 그녀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제쳐둔 채 딱히 그녀를 필요로 했는지 그녀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졌다시피 브론스키와 만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던 그녀로서는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안 돼요. 나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베시가 안나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며 대답했다. 정말이지 내가 당신을 좋아하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화를 냈을 거예요. 당신은 나의 모임이 당신의 명예를 더럽히기라도 할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자, 작은 응접실로 차를 가져와요. 그녀는 언제나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하인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쪽지를 받아들고 그것을 읽었다. 알렉세이가 우리 앞에 재주는 길을 하는군요. 그녀가 프랑스어로 말했다. 자기는 오늘 못 온다고 썼네요. 그녀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말투로 이렇게 덧붙였다. 마치 브론스키가 안나에게 그렇게 시합의 파트너 이외에 다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듯 했다. 안나는 알았다. 베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베시가 자기 앞에서 브론스키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다 보면 안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 순간만큼은 그녀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다. 안나는 이런 것에 별로 흥미가 없다는 듯 무심하게 말하며 미소 띈 얼굴로 계속 말을 이었다.
당신의 모임이 어떻게 누군가의 명예를 더럽힐 수 있겠어요? 다른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안나도 이러한 말장난이나 비밀의 은폐에서 큰 매력을 느꼈다. 그리고 숨겨야 할 필요성이나 숨기는 목적이 아니라 숨기는 과정 자체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난 교황보다 더 신실한 가톨릭 신자는 될 수 없어요. 그녀는 말했다. 스트레모프와 리자 메르칼로바는 사교계에서 꽃중의 꽃으로 꼽혀요. 게다가 그들은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죠. 나도. 그녀는 나라는 단어에 특히 힘을 주었다. 한 번도 딱딱하고 편협하게 군 적 없어요. 다만 시간이 없을 뿐이에요. 아니요, 당신은 아마 스트레모프와 부딪히는 것을 꺼리고 있을걸요. 그와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위원회에서 서로 어르렁 대든 말든 신경 쓰지 말아요. 그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는 내가 아는 한 사교계에서 가장 정중한 사람이고 그저 그렇게 열광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이제 당신도 알게 될 거예요. 지긋한 나이에 리자에게 빠져있는 모습이 우스워 보이긴 하지만 그가 이 우스운 상황을 얼마나 잘 벗어나는지 봐야만 해요. 그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당신은 사포 슈톨츠를 모르나요? 그녀는 새로운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정말로 새로워요. 베시가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동안 안나는 그녀의 쾌활하고도 총명한 눈길에서 그녀가 자신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무언가를 궁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들은 작은 응접실에 있었다. 어쨌든 알렉세이에게 편지를 써야만 해요. 베시는 테이블 앞에 앉아 몇 줄 끼적거리더니 그것을 봉투에 넣었다. 난 그에게 식사하러 오라고 썼어요. 우리 집에 온 귀부인 한 명이 파트너가 되어줄 남자도 없이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요. 봐요. 절실해 보이나요? 미안해요. 잠시 자리를 비워야겠어요. 부탁이에요. 당신이 봉인해서 보내줄래요? 그녀는 방문을 나성에 말했다. 난 몇 가지 지시할 것이 있어서요. 안나는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베시의 편지를 들고 테이블 앞에 앉아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은 채 아래쪽에 덧붙였었다. 당신을 꼭 만나야 해요. 브레제덱 정원으로 와줘요. 6시에 그곳에서 기다릴게요. 안나가 편지를 봉하자 응접실로 돌아온 베시가 그녀 앞에서 편지를 하인에게 건넸다. 시원하고 작은 응접실로 쟁반에 얹어 가져온 차를 마시는 동안 실제로 두 여자는 다른 손님들이 돌아올 때까지 트베르스카야 공작 부인이 약속한 코시체트를 시작했다. 그들이 그곳에 올 사람들을 헐뜯는 동안 화제가 리자 메르칼로바에게까지 오게 되었다. 그녀는 무척 사랑스러운 분이에요. 난 언제나 그분에게 호감을 느꼈어요. 안나가 말했다. 당신은 그녀를 사랑해야 해요. 그녀는 당신에게 열광하거든요. 이제 그녀는 경막 후에 우리 집에 왔다가 당신이 없는 걸 보고 낙심하던걸요. 그녀는 당신이 정말로 소설 속의 여주인공 같대요. 그녀는 만약 자기가 남자였다면 당신을 위해 바보 같은 짓을 수없이 저질렀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스트레모프가 그녀에게 당신은 지금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하지 뭐예요? 하지만 말해줘요.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안나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자기가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질문은 그녀 자신에게 보통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려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제발 말해줘요. 그녀는 미시카라 불리는 칼루시스키 공작과 어떤 관계죠? 베시는 눈웃음을 지으며 안나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새로운 방식이네요. 그녀가 말했다. 그들 모두 이 방식을 택했어요. 그들은 풍차 위로 모자를 내던져 버렸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내던지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그런가요? 그런데 그녀와 칼루시스크는 도대체 어떤 관계예요? 베시는 뜻밖에도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듯 유쾌하게 웃어댔다. 이런 일은 그녀에게 드문 일이었다. 당신은 지금 마카야 공작 부인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어요. 그건 무서운 아이들이나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서도 베시는 아무리 참으려 해도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듯 좀처럼 묻지 않던 사람이 웃어댈 때와 같은 그런 전념성 강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 건 본인들에게 물어야죠. 그녀는 웃느라 눈물까지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 아니요, 당신은 웃지만 안나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웃음에 전념되었다. 하지만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난 그런 경우 남편의 역할이 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요? 리자 메르칼로바의 남편은 무릎 덮개를 들고 그녀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언제라도 봉사할 준비를 갖추고 있죠.
하지만 사실 아무도 그 이상의 일들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당신도 알잖아요. 훌륭한 사극의 사람들은 화장법의 세세한 부분에 대해 떠들거나 생각하지 않아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롤란다키 축하연에 갈 건가요? 안나는 화제를 바꾸기 위해 다른 질문을 했다. 아니요. 배시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친구를 쳐다보지도 않고서 작고 투명한 찻잔에 향기로운 차를 조심스럽게 따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찻잔을 안나 쪽으로 놓은 후 옥수수 잎으로만 권련을 꺼내어 은으로 된 담배 물뿌리에 꽂아 피우기 시작했다. 자, 보다시피 난 행복한 입장에 있어요. 그녀는 이미 웃음을 거두고 찻잔을 들며 말했다. 난 당신도 이해하고 리자도 이해해요. 리자는 어린아이처럼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도 모를 만큼 천성이 순진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그녀는 아주 젊은 시절에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무지가 자기에게 잘 어울린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은 어쩌면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배시는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역시 그녀에게는 그런 모습이 잘 어울려요. 당신도 알겠지만 똑같은 사물에 대해 그것을 비극적으로 보며 고통을 느낄 수도 있고 그것을 단순하게 심지어 즐겁게 볼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당신은 사물을 지나치게 비극적으로 보는 것 같군요. 나 자신을 아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나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진지하게 말했다. 난 다른 사람들보다 나쁜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일까요? 내 생각에는 더 못된 인간 같은데. 무서운 아이군요. 무서운 아이예요. 대신에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건 그렇고 저기 사람들이 오네요. 18. 발소리와 남자 목소리에 뒤이어 여자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기다리던 손님들이 들어왔다. 사포 슈톨츠와 무척이나 건강해 보이는 바스카라는 젊은이였다. 휘가 밴 쇠고기, 트리프, 버르고니산 포도주 등을 섭취한 것이 그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았다. 바스카는 부인들에게 인사하고 그들을 흘낏 쳐다보았으나 그것도 잠시였다. 그는 사포를 따라 응접실로 들어오더니 마치 그녀에게 묶여 있기라도 한 듯 그녀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그녀를 삼킬 것처럼 빛나는 두 눈을 잠시도 그녀에게서 떼지 않았다. 사포 슈톨츠는 금발의 검은 눈동자를 가진 여자였다. 그녀는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종종 걸음으로 민첩하게 들어오더니 남자처럼 부인들의 손을 꽉 쥐었다. 안나는 이 새로운 유명 인사를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안나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극단적인 화장과 대담한 태도에 깜짝 놀랐다. 가채가 섞인 부드러운 금빛 머리칼로 어찌나 크게 머리 장식을 올렸는지 그녀의 머리 크기가 앞을 훤히 드러낸 아름답고 볼록한 가슴의 크기와 똑같을 정도였다. 게다가 어찌나 힘차게 걷는지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옷자락 밑으로 무릎과 허벅지의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러자 그녀의 머릿속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물음이 떠올랐다. 저렇게나 훤히 상반신을 드러내고 저렇게나 꼭꼭 등과 하반신을 숨기다니. 그녀의 자그맣고 아름다운 진짜 몸은 도대체 저 요동하는 높은 산의 뒤편 그 어디쯤에서 끝나는 것일까? 베시가 서둘러 그녀를 안나에게 소개했다. 상상해 가세요. 우리가 하마터면 군인 2명을 치어 죽일 뻔했지 뭐예요. 그녀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한쪽 눈을 찡긋하며 미소를 지어 보이며 한쪽으로 지나치게 넘어간 치맛자락을 다시 끌어당겼다. 난 바스카와 함께 참, 당신은 그 사람을 모르시죠? 그녀는 청년의 성을 부르며 그를 안나에게 소개하고는 모르는 부인 앞에서 그를 바스카라고 부른 자신의 실수에 얼굴을 붉히며 소리내어 웃었다. 바스카는 안나에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나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청년은 사포를 돌아보았다. 당신이 내기에 졌습니다. 우리가 먼저 도착했으니까요. 자, 벌칙을 따르세요. 그가 싱긋 웃으며 말했다. 사포는 더욱 명랑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지금은 안 돼요. 그녀가 말했다. 괜찮습니다. 나중에 봤죠. 좋아요, 좋아. 참. 그녀가 갑자기 안주인을 돌아보았다. 내가 좋은 사람이긴 하죠. 잊고 있었네. 손님을 한 분 데리고 왔어요. 이분이에요. 사포가 데려와 놓고 깜빡 잊고 있었다는 이 뜻밖의 손님은 비록 젊긴 하지만 신분이 대단히 높은 인물이었다. 그래서 두 부인은 그를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사람은 사포의 새로운 숭배자였다.
그도 지금 바스카와 마찬가지로 사포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중이었다. 곧 칼로시스키 공작이 도착했고 뒤이어 리자 메르칼로바와 스트레모프가 도착했다. 리자 메르칼로바는 피부가 금우스름하고 머리칼과 눈동자가 검은 늘씬한 여자였다. 그녀는 동방의 여인처럼 나른해 보이는 얼굴과 사람들의 말처럼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아름다운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검은 옷차림이 지닌 특성은 갈로 속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안나는 금방 그것을 알아보았으며 이를 높이 평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녀의 검은 옷차림이 지닌 특성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사포가 야무지고 단정해 보인다면 리자는 부드럽고 퇴폐적이었다. 하지만 안나의 취향에는 리자가 훨씬 매력적이었다. 베시는 안나에게 리자가 일부러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같이 행동한다고 말했지만 안나는 그녀를 보며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느꼈다. 그녀는 확실히 천진난만하고 퇴폐적인 데가 있었지만 사랑스럽고 온순한 여자였다. 사실 그녀의 태도는 사포의 태도와 전혀 다를 바 없었다. 사포와 똑같이 그녀의 뒤에도 마치 실로 꿰매놓은 것처럼 졸졸 따라다니며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두 숭배자가 있었다. 한 사람은 청년이고 한 사람은 노인이었다. 하지만 그녀 안에는 그녀를 둘러싼 것보다도 더 고귀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 안에는 유리 한가운데서 빛나는 진짜 물방울 다이아몬드 같은 광채가 있었다. 그 광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녀의 매혹적인 눈동자에서 은은하게 흘러나왔다. 검은 원에 에워싸인 그 눈동자의 지친 듯 하면서도 열정적인 시선은 더할 나위 없는 성실함으로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 시선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녀의 모든 것을 알게 된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녀를 안 뒤에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안나를 발견하자 그녀의 얼굴 전체가 갑자기 기쁨의 미소로 환하게 빛났다. 아, 당신을 만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녀는 안나에게 다가가며 이렇게 말했다. 어제 경마장에서 당신이 있는 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당신은 어느새 가버리고 없더군요. 어제는 정말 당신을 만나고 싶었어요. 어제는 정말 끔찍했죠.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 보이는 듯한 눈길로 안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네, 나도 그 일이 그처럼 사람을 조마조마하게 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안나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이 정원으로 가려고 일어났다. 난 가지 않겠어요. 리자는 미소를 지으며 안나 옆으로 다가앉았다. 당신도 가지 않을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시합 같은 걸 하고 싶어 하겠어요? 하지만 난 좋아하는 걸요. 안나가 말했다. 어머, 당신은 지루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세요? 당신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당신은 생을 살고 있지만 난 따분하답니다. 따분하다니요? 당신은 페테르부르크에서 가장 즐거운 모임을 꾸리고 있잖아요. 안나가 말했다. 어쩌면 우리 모임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따분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나는 전혀 즐겁지 않아요. 끔찍할 정도로 따분해요. 정말이지 끔찍해요. 사포는 담배에 불을 붙인 후 두 청년과 함께 정원으로 나갔다. 베시와 스트레모프는 남아서 차를 마셨다. 뭐가 지루하다는 거예요? 베시가 말했다. 사포는 어제 당신 집에서 다들 무척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던데요. 아, 얼마나 우울했는데요. 리자 메르칼로바가 말했다. 경마 후 다들 우리 집에 모였죠. 똑같은 사람들, 언제나 똑같은 모습. 우리는 저녁 내내 소파에서 빈둥거렸어요. 거기에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아니, 당신은 지루함을 떨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그녀는 다시 안나를 돌아보았다. 사람들은 당신을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신을 보면 여기 행복이나 불행을 느낄 수는 있어도 따분하지 않는 여자가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죠. 가르쳐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안나는 끈질기게 달라붙는 그 질문에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그것이 바로 최상의 방법입니다. 스트레모프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스트레모프는 머리가 반점 센 50살 남짓의 사내로 아직 팔팔해 보였고 비록 굉장히 못생기긴 했지만 개성적이고 영리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리자 메르칼로바는 그의 처조카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자유시간을 그녀와 보냈다. 안나 까레니나를 만나게 되자 직무상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적인 그는 사교적이고 영리한 사람답게 적의 아내인 그녀에게 특별히 정중하게 대하려고 노력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는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안나의 말을 받았다. 그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당신에게 말했을 텐데요. 그는 리자 메르칼로바를 돌아보았다.
지루해하지 않으려면 지루해질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불면증이 두려울 때 잠을 못 이룰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안나 아르카지예브나가 당신에게 하려던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 말은 지혜로울 뿐 아니라 진실이기도 하니까요. 안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요, 제발 말해줘요. 무엇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루해할 수밖에 없는지 말이에요. 잠을 자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도 역시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일을 해야 하죠? 난 일부러 일하는 척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당신은 정말 구제불능이군요. 스트레모프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말하며 다시 안나를 돌아보았다. 그는 안나를 좀처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평범한 하재 외에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언제쯤 빼떼르부르크로 돌아가는지, 리디아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이 그녀를 얼마나 아끼는지 등의 평범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그의 표정에서 그가 진심으로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녀에 대한 존경과 그 이상의 마음까지 표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때 투시케비치가 들어와 다들 크로케 시합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알렸다. 아니요, 제발 가지 말아요. 리자 메르칼로바는 안나가 나가려는 것을 알아채고 이렇게 간청했다. 스트레모프도 그녀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너무 심한 대조 아닙니까? 그가 말했다. 이 모임에 있다가 브레제 노부인 댁에 가다니요. 그녀에게는 당신의 방문이 남의 흉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당신은 험담과는 정반대인 지극히 아름다운 감정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안나는 잠시 망설이며 생각에 잠겼다. 이 영리한 사내의 아첨, 리자 메르칼로바가 그녀에게 보여준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호감, 이 친숙한 사교계의 분위기, 그녀에게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평안했다. 그러나 그녀의 앞에는 이곳에 남아 있으면 안 될까? 고통스러운 해명의 순간을 좀 더 미루면 안 될까? 매 순간 망설일 정도로 괴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뇌리에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집에서 자기를 기다릴 일이 스쳐갔다. 그녀로서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 무서운 몸짓, 그녀가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을 때의 그 몸짓이 떠오르자 그녀는 작별을 구하고 그곳을 떠나버렸다. 19. 브론스키는 경박해 보이는 사교계 생활을 하면서도 무질서를 몹시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육군 사관학교에 재학 중이던 젊은 시절 그는 궁지에 빠져 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는 수치를 겪었다. 그 후로 그는 한 번도 자신을 그러한 처지로 내몰지 않았다. 언제나 자신의 일을 질서정연하게 해두기 위해 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했지만 1년에 5차례 정도 혼자 집안에 틀어박혀 자신의 모든 일들을 정리하곤 했다. 그는 이러한 일을 결산 또는 세탁이라고 불렀다. 경마가 있던 다음 날 늦지막하게 잠을 깬 브론스키는 면도도 목욕도 하지 않은 채 여름 제복 차림으로 책상 위에 돈과 주판과 편지를 널어놓고서 일을 시작했다. 잠에서 깬 페트리츠키는 그럴 때 브론스키가 화를 잘 낸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책상 앞에 앉아있는 친구를 보고는 그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집에서 나갔다. 자신을 둘러싼 온갖 복잡한 상황을 지극히 사소한 점까지 상세하게 아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복잡한 상황과 그것을 이해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그 자신에게만 우연히 일어난 특수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그에 못지않는 나름의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지 못한다. 브론스키도 그런 것 같았다. 그는 어느 정도의 내적인 오만과 근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이미 오래전에 갈피를 잃고 비열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브론스키는 혼란에 빠지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자신의 처지를 결산하여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꼈다. 브론스키가 가장 쉬운 일이라 생각하여 첫 번째로 매달릴 일은 돈 문제였다. 그는 특유의 작은 글씨로 자기가 진 빚을 편지지에 쓰고 그것을 전부 합해 보았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이 갚아야 할 빚이 17,000 루블이나 되고 그 밖에도 알아보기 쉽게 따로 떼어둔 몇백 루블이 더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돈과 통장의 예금을 셈해 본 후 그는 자기에게 1,800 루블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새해가 되기 전까지 돈이 들어올 가망은 전혀 없었다. 그는 빚 목록을 다시 읽으면서 그것을 3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다시 적어보았다.
당장 갚아야 하거나 청구를 받으면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 지불할 수 있게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두어야 하는 빚을 첫 번째 범주에 넣었다. 그런 빚이 약 4,000루블이었다. 1,500루블은 말값이었고 2,500루블은 베넵스키라는 젊은 동료의 보증을 쓰다진 빚이었다. 그는 브론스키가 있는 자리에서 사기 도박꾼에게 그 돈을 잃고 말았다. 그 당시 브론스키가 그 돈을 갚으려 했지만 설명했습니다. 그때 그에게는 그만한 돈이 있었다. 이렇게 됐네요. 베넵스키와 야시비는 그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은 도박판에 끼이지도 않았던 브론스키가 아니라 자기들이라고 고집을 부렸다. 그 일은 잘 해결되었다. 그러나 브론스키는 비록 말로만 베넵스키의 보증을 쓰는 정도로 이 추악한 일에 관여했지만 더 이상 사기꾼과 말을 섞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라도 그에게 내던져 줄 수 있도록 2,500루블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로 중요한 범주를 위해 4,000루블을 마련해 두어야 했다. 두 번째 범주에 속한 8,000루블은 덜 중요한 빚이었다. 이 빚은 주로 경마용 마구간, 귀리와 건초를 납품하는 상인, 영국인 조마사, 마구 판매상 등에 진 것이었다. 이 빚에 관한 잡음을 완전히 막으려면 2,000루블은 지불해야 한다. 마지막 범주의 빚은 여러 상점과 호텔과 재단사에게 진 것으로 아직은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그에게 필요한 돈은 최소한 6,000루블 정도였다. 그러나 당장 지불할 수 있는 돈은 1,800루블 뿐이었다. 사람들은 브론스키의 수입을 연간 10만 루블로 의림했다. 그 정도의 수입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만한 빚이 전혀 곤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수입이 결코 10만 루블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연간 20만 루블의 수입을 너끈히 올리는 아버지의 막대한 재산은 아직 형제들에게 분배되지 않았다. 형이 산더미 같은 빚을 지고 재산이라고는 한 푼도 없이 어느 제카브리스트의 딸인 이 제카브리스트는 1825년 12월에 러시아에서 짤의 전제주의에 반대하고 입헌 군주제를 옹호하며 무장봉기를 일으킨 자유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제카브리스트의 딸인 바레아 치르코바와 결혼할 때 알렉세이는 자기에게 매년 2만 5천 루블만 달라고 하며 아버지의 영지에서 나오는 모든 수입을 형에게 양보했다. 그때 알렉세이는 형에게 자기는 결혼할 때까지 이 돈이면 충분하며 아마도 그가 결혼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형은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연대 가운데 하나로 파견된 데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의 재산을 따로 가지고 있던 어머니는 알렉세이가 말한 2만 5천 루블 외에 해마다 2만 루블을 더 주었고 알렉세이는 그 돈을 모두 생활비로 써왔다. 최근에 그 연애 문제와 그가 모스크바를 떠난 일로 그와 언쟁을 벌인 어머니는 더 이상 그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았다. 그 결과 이미 4만 5천 루블을 쓰며 생활하는 데 익숙해진 브론스키는 올해에 2만 5천 루블밖에 받지 못하여 요즘 몹시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 궁지에서 벗어나려면 어머니에게 돈을 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날 어머니에게 받은 마지막 편지는 특히 그의 분노를 자극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 편지에서 자기가 아들을 기꺼이 돕고자 한 것은 아들이 사교계와 군대에서 성공하도록 하기 위함이지 주문으로 온 사교계를 발칵 뒤집으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암시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을 매수하려는 어머니의 바람에 영혼의 깊은 곳까지 모욕을 느꼈다. 그 일로 어머니에 대한 그의 마음은 더욱더 싸늘해졌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입 밖에 내놓은 그 관대한 말들을 취소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과 까레리나의 관계에서 일어날 몇 가지 일들을 불안한 마음으로 그려보면서 그런 관대한 말들을 내뱉은 것은 경솔한 짓이었으며 결혼을 하지 않은 그에게도 10만 루블의 수입이 모두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자신의 말을 취소할 수는 없었다. 이미 준 것을 도로 빼앗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형수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사랑스럽고 훌륭한 바레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에게 자신이 그의 관대함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은 여자를 때린다든지 도둑질이나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는 것만큼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다. 그리고 브론스키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을 결심했다. 우선 고리대금 업자에게 10,000루블을 빌려야 한다. 여기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또한 자신의 지출을 줄이고 경마용 말들을 팔아야 한다. 이렇게 결심한 그는 즉시 롤란다카에게 보낼 쪽지를 썼다. 그는 그동안 브론스키의 말을 사겠다며 그에게 여러 번 사람을 보냈던 것이다. 그런 다음 그는 영국인과 고리대금 업자를 부르러 사람을 보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계산서에 따라 나누었다. 그 일을 다 끝낸 후 그는 어머니 앞으로 싸늘하고 신랄한 답장을 썼다. 그리고 지갑에서 안나의 쪽지를 세 통 꺼내어 다시 읽어보고는 그것을 불에 태웠다. 그는 어제 그녀와 나눈 대화를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다.